안녕하세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전 시댁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끔찍하답니다. 제 사연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력한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솔직하게 써볼 테니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29에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잘하며 지냈고 슬아이 아들까지 낳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해외 수출입 사업을 했는데 인맥도 넓고 일감도 아주 많아서 분수에 넘치는 복을 가지고 살았네요. 그래서 전 남편의 내조와 아들의 육아만을 하며 가정주부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이는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적응이 되어 괜찮았는데 어린 아들은 아빠와 놀고 싶다며 출장 간 남편을 애타게 찾곤 했답니다. 이렇게 복닥거리며 잘 살고 있었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크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 자기 때문에 그이의 짐을 제가 풀어주고 정리해 주었죠. 여느 때처럼 빨래할 것을 빼놓고 있었는데 그이의 속옷 뭉치에 여자 속옷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실수로 캐리어에 속옷이 딸려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사시가 떨리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에 뭐가 박혀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바로 분노하지 못하고 얼어버린다는데 바로 제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 더러운 여자 속옷을 꺼내놓고 남편이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장 깨워서 화를 내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이번이 처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오랜 시간을 잘 테니 그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는데 그이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비번을 걸어두지 않아 안의 내용을 훔쳐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 핸드폰의 전화번호부와 카톡 채팅창을 뒤져봤는데 바람 피운 흔적은 하나도 없더군요. 철저하게 삭제하고 정리해둔 것 같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전자상가를 찾아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서 그런지 금방 전문가를 찾게 되어 남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복구된 카톡 메시지 창을 뒤져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스러웠습니다. 바람 피운 여자가 하나가 아니고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젊은 아가씨들이더군요. 그이는 출장 갈 때마다 상간녀를 하나씩 데리고 다녔답니다. 여성 편력이 어찌나 심하던지 카톡 채팅만 보고도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성실하고 정직한 남편은 모두 가짜였고 젊은 여자들에게 미쳐있는 발정난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제 아들의 아빠라는 게 수치스러웠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애정을 쏟는 더러움이 절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지내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시간에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아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상한 남편인 척을 하더군요. 여보, 어딜 다녀오는 거야? 전화도 받지 않던데. 여보, 나 배고파. 현수도 배고프대. 우리 돈가스 먹자. 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을 보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돈가스? 알았어. 바로 준비할게. 여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표정이 많이 어둡네.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현수랑 계속 놀고 있어. 그렇게 억지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입맛이 있을 리 없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왜 밥이 2개야? 속이 안 좋아서. 다 먹으면 불러. 내가 치울 테니까. 저는 남편과 아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내 설거지를 하고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재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거 작성해줘.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 당신 캐리어에서 여자 속옷이 났어. 그리고 아까 당신 핸드폰 포렌식해서 많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만하면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을 피웠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아,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남편 핸드폰을 집어 던지자 그이가 복구된 카톡 대화를 확인하더군요. 완전 범죄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걸 알아챘는지 곧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자들을 찾게 됐어. 당신 분노 조절 장애 알지? 나는 여자 조절 장애 같은 거야. 여자만 보면 헷가닥 돌아버려서 본능을 따르는 짐승 새끼가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행동이 자제가 안 됐어. 여보, 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건 병이야. 주저리 변명을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말에 쏙 넘어가서 용서를 해주나요? 저는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솔직하네. 그래, 당신 마누라가 젊고 예쁘지 않으니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나봐. 여자의 환장한 여자 조절 장애? 세상에 그런 병도 있냐? 그냥 여자의 환장한 발정난 개라는 거잖아. 이제라도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여하튼 길게 말하지 말고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우리 결혼 생활 10년 넘게 했으니 재산의 30%를 줘야 하는 거 알지? 소송까지 해서 더 뜯어내고 싶은데 내 아들을 봐서 합의로 끝내는 줄 알아. 이혼하자고? 여보, 지금 화가 많이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침착하게 이성을 찾고 대화로 풀자, 어? 지금 내가 흥분한 모습으로 보여? 모든 걸 결정하고 말하는 거니까 입 닥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제가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 그런데 여보, 내 말도 좀 들어줘.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젊은 여자만 보면 미쳐버리는 정신병이 있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난 너 같은 병자랑 계속 못 산다고. 너도 스스로 발정난 개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발정난 채로 살아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고. 제가 한숨을 쉬며 포기하듯이 말했더니 남편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더 납작 엎드려서 애원하더군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내가 바람을 피우며 살아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당신뿐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현수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단 말이야. 나한테는 두 사람이 전부야. 여보, 나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받을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한테 당신이 전부라는 건 진심이야. 얼씨구,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아, 실컷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치료를 받겠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난 벌써 이혼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만 질질 짜고 끝내. 안 돼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대로 당신과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내가 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테니까 기회를 줘. 기회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주는 거야. 수십 명의 여자 노란한 새끼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10년 동안 나를 얼마나 비웃었겠어? 바람을 피워도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많이 재밌었겠어?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를 통째로 씹어먹어버리고 싶다고. 아휴, 더는 말하기 싫어. 너 같은 인간말종 쓰레기 불륜 새끼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꺼져. 남편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절대 이혼 도장을 찍지 않더군요. 계속 버티고 있길래 일단 제 눈앞에서 남편을 치워버리고 싶어 캐리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더럽게 말 안 듣네 진짜. 야, 일단 집부터 나가.
나 지금 자야 돼. 내일 아침에 현수 학교 보내려면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눈앞에 있으면 1분 1초도 잘 수 없으니까 꺼져. 알았어. 그럼 오늘은 나가서 잘게.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본가에서 가서 지낼 테니까 용서가 되면 전화해줘 여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정신병 환자야. 이걸 꼭 치료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어? 닥치고 꺼지라고. 저는 분노해서 캐리어를 집어 던지고 남편을 집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튿날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아들의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학교까지 바래다 주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왜 전화했는지 안 봐도 뻔했는데 일단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큰애야, 얘기 들었다. 네 속이 뒤집어졌겠지? 그래도 일단 여기 와서 대화를 좀 해보자.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와서 말을 하고 결정하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오늘 시댁에 가서 이혼도장 받고 어머님 아들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 뵙죠. 그래서 초췌한 얼굴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부모님과 시누이 셋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 뒤에는 헬쓱해진 남편이 쭈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제 얼굴을 보고 인사했답니다. 우리 큰애가 잠을 못 잔 모양이구나. 하긴 그럴만도 하지. 내가 저놈을 밤새 두들겨 팼다. 세아가, 저 자식이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정신병이 있다는구나.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가정을 깨지 말자꾸나. 이 노인네가 부탁하니 네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정신병이고 뭐고 저 더럽고 추악스러운 인간하고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사실에 말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큰 배신감이 든다고요. 시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냈더니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큰애 너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니?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게 온전히 제 잘못이냐? 내가 보기엔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눈이 돌아간 것 같은데 말이야. 너 거울을 좀 봐라. 너라면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바람 피우지 않게 생겼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란 말이야. 어머님, 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원래부터 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몸매도 보통이었다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어머님은 두둔할 게 없어서 바람 피운 걸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아놔도 지금처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어머님 탓으로 돌릴 거냐고요. 요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어? 여긴 네 시댁이야. 어른들 앞에서 어디 악을 쓰고 지랄이야. 어른이 말을 하면 새겨듣고 반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틀린 말을 한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엔 니년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란 말이야. 아, 미쳐버리겠네. 무슨 집구석 이 모양이야. 더럽고 추악하게 바람을 핀 저 짐승 새끼를 감싸도는 거냐고. 아, 내 팔자야. 목에 핏대가 빨딱 서도록 악을 쓰며 승질을 냈더니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붓더군요. 이년이 진짜 돌았나.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욕하고 우리 식구를 비난해.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오살하녀나. 악 쓰지 말고 주둥아리 다물어. 제가 지금 악을 쓰지 않게 생겼어요? 마음 같아선 이 집을 아예 불태워버리고 싶다고요. 절 여기 부른 이유가 이혼을 막으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웃기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저 인간한테 도장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자 신우의 셋 중 첫째 둘째가 희죽거리면서 저에게 훈계를 시작하더군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새언니,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뭐 이런 걸로 난리를 치고 그러세요? 남자는 본능이 움직이는 동물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언니 낯짝을 좀 보세요. 어떤 남자가 바람을 안 피우고 살겠어요? 맞아요 언니, 바람은 쌍방이라고 했어요. 마누라가 단속 못하고 관리를 못했으니 남편이 밖에서 허튼 짓을 하는 거라고요. 멍청한 곰탱이도 아니고 어떻게 10년이나 바람 피우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같은 여자로서 한심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새언니, 우리 같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영광인 줄 알고 입을 다물고 사셔야죠. 우리 오빠 덕에 누리고 사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오빠를 쫓아내지 못해야 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집안에는 정상인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다들 바람난 저 자식 편만 드세요? 오늘 시댁에 와보니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더더욱 드네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한식으로 지내느니 싹 다 인연 끊고 사는 게 낫겠어요. 이혼하고 다신 보지 말자고요. 제가 으름장을 놓자 시아버지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꼰대가 되어 훈계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네야, 이러지 마라. 이혼이 무조건 답이 아니란 말이야. 네 남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니 그만 용서를 해주거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잖아. 집안에서 이혼하는 인물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고향에 계신 어른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고 우리 집안은 개망신을 당해 면을 세울 수가 없어. 이건 부탁이기도 하지만 집안 어른으로서 하는 명령이야. 무조건 참고 살아. 아, 종갓집이라 가문에 먹칠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아버님은 저보다 고향 사람들한테 욕먹을 게 더 겁나는 거죠? 정말 웃기는 집안이네요. 전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저 인간 이리 데리고 오세요. 남편은 계속 식구들 뒤에 쪼그리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한심하게 보이던지 하루빨리 이혼해서 면상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이는 식구들 눈치를 보다가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인정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내 정신이 온전치 않아. 비정상이라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하면 보통 사람들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절대 바람 피우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게 끝까지 정신병 타령이네. 야, 세상 남자들 모두 다 똑같은 늑대이고 여자만 보면 이상한 생각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참는 거라고. 넌 정신병자도 맞고 여자의 환정한 발정난 개자식도 맞아. 그런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여보, 제발 나 좀 봐줘. 살려달라고.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이혼하게 되면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난리치고 말 거야. 아버지가 받은 할아버지 유산을 되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건 당연하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협박하실 거란 말이야. 참나. 그러니까 네 재산이 날아가 버릴까봐, 종갓집 호적에서 지워질까봐 겁이 나서 나한테 기를 쓰고 용서를 비는 거니? 시댁 식구들이나 너나 참 대단하다. 지들 체면 차리고 재산 지키려고 날 계속 이 집의 며느리로 두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제가 모두를 싸잡아 욕했더니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 너 등신이야? 야, 큰애 너 말이야. 내 아들을 그동안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이렇게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게야? 안 봐도 비디오다. 너 내 아들 잡아먹을 듯이 괴롭혔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의 아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첫째 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는 집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기공자처럼 컸는데 새언니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따로 없네.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고 무시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근사근한 여자를 찾았던 거라고. 이봐요 새언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 거 모르세요? 마누라가 어떻게 해야 밖으로 돌지 않고 집에만 자라게 되는지 모르냐고요. 우리 오빠가 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다 이해가 되네. 언니, 사과는 오빠가 할 게 아니라 언니가 해야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더니 머리가 띵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미친 것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어벙하게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가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언니 결혼할 때 혼수는 제대로 해왔어도 예단은 제대로 안 했죠? 그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봐준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며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오빠가 바람 피운 걸 눈 감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그냥 모른 체 해주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은혜도 모르고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 보니까 새언니 수준을 알겠네요. 천박하고 무직 그 자체예요.
친정에서 언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시부모님도 모자라 아가씨들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주 다 똑같네. 종갓집에 태어나서 조상들 재산을 받아 연명하는 주제에 감히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부모님을 욕해? 이것들은 뼛속까지 쓰레기네. 당신들 태도를 보니까 왜 아직도 이혼하지 않았는지 제가 한심스럽다고. 당신 식구들 뒤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그런데 잠시 후 시댁에서 그나마 정신이 멀쩡한 막내 시누이가 저에게 달려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오빠도 식구들이 하는 말도 모두 말이에요. 언니,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가씨,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아가씨라면 저 더러운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언니는 지금 감정이 너무 앞섰어요. 이성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혼을 결정하세요. 그럼 저도 언니를 말리지 않을게요. 막내 신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얼마나 크게 흥분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 말대로 감정이 앞서는 지금보다 이성을 찾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막내 신우가 제 뒤를 쫓아나와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사과의 말을 했답니다. 언니, 제가 진짜 미안해요. 오빠가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 상상하지 못해온 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말렸을 텐데 면목 없어요, 언니.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요. 아가씨 말대로 이성을 찾으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언니, 전 언니랑 계속 한 식구로 지내고 싶어요. 오빠보다 언니가 더 소중하다고요. 아가씨가 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유일하게 제 편이셨는데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누이를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들과 둘이 지내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그이의 더러운 행실을 알게 되니 끔찍할 만큼 보기 싫었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얼마 뒤 막내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저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려고 왔는데 괜찮아요? 어서 와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문전박대할 일은 없으니까 괜히 겁먹지 마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한우를 좀 사왔거든요. 언니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네요. 다른 식구들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말이죠. 저희 식구들이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다 종갓집 식구라는 감투 때문이에요. 고향에서 다들 추켜 세우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가족들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는 시댁 식구들 흉을 보며 고기판에 한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니 고기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체하지 않고 밥을 편하게 잘 먹었답니다. 배가 그득하게 채워지자 시누이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지금 오빠는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고 약을 받아먹고 있어요. 저도 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혼이 답이라고 확신했는데 오빠 상태를 보니 진짜 정신병이 맞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서 그날리를 친 거죠. 아가씨, 그 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더러 이혼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우리 오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는 언니랑 현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이는 지금 상간녀랑 정리가 됐나요? 제가 표정을 풀고 물었더니 신우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실 정리하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었어요. 여자 쪽에서 오빠한테 작정하고 꼬리를 친 거더라고요. 언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만약 오빠가 또 바람을 피우면 저도 오빠랑 연을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제 얼굴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이혼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신우이는 진심을 다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눈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일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용서를 어떻게 비는지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해볼게요. 대신 다시 남편 얼굴을 봐도 이혼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이 정도면 저도 많이 양보한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당연하죠. 전 언니 편이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 겁니다. 대신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보세요. 분명 마음이 풀릴 거라 확신합니다. 그거야 그 인간 얼굴을 봐야 알겠죠. 여하튼 아가씨 때문에 많이 양보한 거니까 알아주세요. 다른 식구들이 말했다면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잘 알죠. 언니랑 저는 항상 친했고 통하는 게 많은 사이였잖아요. 그렇게 막내 신우이 때문에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편을 만날 생각을 했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출장 중이고 며칠 뒤에 돌아오니 그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한우를 먹으며 소주까지 곁들여서 맛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대낮이고 아들이 학교할 시간이 많이 남아서 편하게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며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급하다는 듯이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잠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경찰들이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무슨 일로? 박미경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박미경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강력반 형사들인데 잠시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저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형사들의 신분증을 보고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형사들은 거실에 서서 저를 무섭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 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뭘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런 건 왜 묻는 거예요? 부연 설명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죠? 제가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저는 김지우 씨 사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지우 씨가 이 근처 야산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타살로 보고 있어요. 저는 김지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산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전 야산 근처도 가지 않았고 김지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김지우 씨를 모르신다고요? 저희가 듣기로 남편과 별거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별거 이유가 남편의 상간녀인 김지우 씨 때문이고요. 그제야 상간녀 이름 석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톡에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어 이름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젯밤 야산에서 숨졌고 저를 찾아와 알리바이를 묻는 건 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줄곧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하나가 대뜸 저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김지우 씨의 시신 옷에서 박미경 씨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숨진 김지우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야산에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랑 바람나서 죽인 거 아니냐고요. 네? 그 여자가 제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요. 저희가 출장가 있는 남편분의 본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그 목걸이가 당신 박미경 씨 것이라고 증명해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자수하세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형사애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형사면 형사지. 어디 와서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그러세요?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어제 집에 있었는지 야산으로 갔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안 그래도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 카메라는 고장난 상태더군요. 그저께 고장이 났다고 하던데 그것도 혹시 박미경 씨가 한 짓 아닌가요?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아저씨 미쳤어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려나 본데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써서 당신들을 처벌받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니 더더욱 의심이 드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박미경 씨, 저희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해명을 하든 자수를 하든 조사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범죄 사건은 영장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들은 저를 범죄자로 확신을 했는지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내 신우이가 네 마디 비명을 지르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님들 그만하세요. 새언니는 이 사건에 아무런 죄도 없고 연관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새언니한테 손 떼세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신우이는 숨을 씩씩 쉬더니 끔찍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요. 사실은 그 김지우라는 상간녀가 우리 오빠와 바람을 피웠는데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언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고 혼의 자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상간녀가 저희 식구들을 찾아와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요. 오빠와 새언니를 이혼시키고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말로 설득하며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아이 낳는 건 물론이고 만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아빠, 오빠 회사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올린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생각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저희 식구들은 상간녀의 아이를 유산시키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엄마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꼬신 뒤에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하자고 오빠랑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김지우를 다시 집으로 불러 며느리로 인정하기로 했고 오빠가 임산부에게 좋은 등산을 같이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책 잡힐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장을 조작했어요. 직원들 모두에게 지방 출장 간 거로 해달라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사람은 사람이 거의 없는 등산로를 오르게 되었고 오빠가 상간녀의 유산을 위해 절벽에서 슬쩍 밀어버렸을 겁니다.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임산부인 상간녀에게 한 짓이 끔찍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유산만 시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상간녀가 그보다 더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목걸이는 당연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되었으니 발뺌하려고 제 이름을 판 모양이더라고요. 막내 신우이는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모든 진실을 들었기 때문에 막내 신우이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범죄 공모와 방조죄로 긴급 체포가 된 거죠.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심하게 당황해서 멀뚱히 서서 떠나가는 형사들과 신우이를 바라만 보았답니다. 그날 형사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을 유치장에 쳐넣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사이임을 증명하는 카톡 내용을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형사들이 기립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언짢아서 경찰서장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들 다들 무서운 분들이시네요. 사람 하나를 저승으로 보내버리다니 대단들 하십니다. 어머님, 그렇게 집안의 명예가 중요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철장을 흔들며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우지 않게만 했어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아버님, 종갓집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면서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난 자식 교육 잘 시켰다. 내 아들은 나와 결혼 후부터 변했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되어서 밖에서 그 야단이 난 거라고. 너에게도 책임인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네가 옥바라지를 해야겠다.
뭐? 옥바라지?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내 아들이 있어서 결혼을 잘못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니들이 이런 악마인 걸 다시금 알게 되었으니 확실하게 이혼하겠어. 다들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어봐. 시부모와 시누이 둘은 저에게 비난과 쌍욕을 해대는데 막내 시누이는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 상간녀만 정리가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들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묵인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주 부끄럽지만 모든 건 다 언니를 위해서였어요. 참, 막내 시누이도 똑같은 인간이네. 모든 게 날 위해서라고? 연병하고 있네. 너도 겉으로는 사람 위하는 척, 착한 척, 다정한 척 하지만 속은 네 부모와 형제들과 똑같다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년아. 너라도 말렸더라면 상간녀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야. 뭐 어쨌든 니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다들 벽에 똥칠하면서 시궁창 냄새 맡아가며 재밌게 살아봐. 저는 실컷 막말을 뱉어내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시댁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이혼 소장을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보냈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한 데다 아들까지 키우고 있으니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속된 외도 증거가 채택되어 정신적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으면 위자료를 30%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니 엄청난 위자료를 받고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회사는 예상대로 망하게 되어 무일푼이자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감옥에서 나와도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된 데다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아직 감옥에서 나오려면 한참의 세월이 남아있으니 지금은 시궁창에서 썩는 걸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답니다. 더불어 저를 범죄자로 몰고 체포하려고 했던 형사 둘은 3개월 감봉의 벌을 받았다네요. 그런데 한 달 뒤 경찰서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소식을 전하더군요. 박미경 씨, 남편분이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이요? 어쩌다가요? 그게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많이 힘들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네요. 저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늘이 천벌을 내렸나 봐요. 그러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럼 남편분 장례는 어떻게?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 인간이랑 나랑은 이혼한 남남이라고요. 그렇긴 한데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서 연락을 드려본 거예요. 이봐요. 그 인간 종갓집 장손이에요. 시골에 친척들이 깔려있다고요. 그 잘난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분노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들은 세상을 떠난 전남편 장례를 치러줄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서 안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지옥으로 가게 되었네요. 남에게 눈물 흘릴 짓을 왜 해서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교도소에서 전남편 죽음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수위를 잊고 시궁창 냄새를 맡고 있겠네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아들과 대저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이 부자였으니 많은 돈을 받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것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사실까지 말하면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아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 사실대로 말해줄 겁니다.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심리센터를 다니며 기억에서 조금 지웠습니다.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완벽히는 못 잊었지만 언젠가는 모두 다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 재혼이나 연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오롯이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 공포스럽고 통쾌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